자,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형사 사건 4개 가운데 첫 구형에서 검찰이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민정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자,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에 총 출동했던 당 지도부, 곧바로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 예, 민주당이 검찰개혁, 구형 2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더군요. 그 170석이 넘는 힘을 가지고 또 검사 탄핵을 넘어서 이제는 고발까지 하고 그다음에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당신들을 압박할 테니까 조심하라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의 구형이 과도하면은 재판부가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형에 대한 친형 이번 사건도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또 무죄를 선고받았듯 이번 사건도 2심, 3심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1심에서 2년 나왔다고 마치 검찰을 저렇게 협잡질하는 그런 단체로 몰아서 이렇게 법까지 신설해서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에도 결국 검찰개혁 검수완박하다가 결국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서 역풍을 맞아 검찰총장 대통령 탄생시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차분하게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이건 선거법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예. 검찰이 오히려 기소 늦게 한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협조하지 않았어요. 일정이 있다, 뭐가 있다. 물론 테러 사건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결국 온 사건을 가지고 구형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거 저는 제2의 검수완박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갈 경우에는 민주당의 힘을 너무 조자룡 헝칼 쓰듯이 완력으로 쓴다 그래서 저는 역풍이 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는 이제 보도인데 법사위 관계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참고인들의 일부 진술 조서에 적힌 진술 내용이 법정 증언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그것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검찰에서 참고인들이 진술하면 이제 진술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변호인이 그것에 대한 증거 능력을 동의하는지 부동의하는지 재판에서 일단 의견을 밝힙니다. 부동의를 하면은 검사가 그 참고인 진술을 했던 사람을 증인 신청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긴정성립이라고 해서 그 증인에게 검사가 진술조서 보여주면서 물어봅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던 것은 맞죠? 해가지고 맞다고 하면은 그 조서는 일단 증거 능력이 생겨서 긴정성립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허위 공문서 작성이 이런 것을 논할 계제는 아닌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게 한준호 의원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재판을 받고 센 형을 구형받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즉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소추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예요. 그걸 한준호 의원이 은연중에 자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성치훈 부장.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아까 잠시 소개를 해드렸던 고민정 의원은 기억력 테스트로 제1야당 대표의 범죄자 꼬리표를 붙이려는 검찰이다. 개인의 뇌와 귀까지 조종하려 들려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은 통상적이다. 아마 통상적으로는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정치판이 아무리 모판이라고 하지만 금도가 있지. 어떻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를 이렇게 디스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구형한 검찰이 당당한 민주검찰이냐. 트럼프도 대법원 가서 무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그 SNS를 보면은 그 조국 의원이 올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술도 마시고 한 사람조차도 사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다. 그런 거를 사실 정치권에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도 국회의원을 수차례 만나더라도 만날 때마다 명함을 건네주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일을 했었고 뭔가 같이 출장도 갔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기억력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몰아붙이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정 의원이 또 얘기했던 것은 대통령은 이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한 언론사를 그렇게 탄압을 했으면서 이번에는 또 기억력 테스트를 이야기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 사법부의 판결, 뭐 재판 중인 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잘 꺼려왔거든요. 뭐 사실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한다. 대답을 회피해 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돼서는 저렇게 구형이 이거는 뭐 통상적인 구형이다 말한 거는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는 듯한 발언이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뭡니까? 사법부의 뭐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재판이 잘 됐다, 검찰 구형이 잘 됐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담긴 발언을 하는 것은 공도에 어긋나는 발언이다. 그런 것을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걸로 보여집니다. 성룡원 대표님.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상대 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뭐 정치적 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민주당의 그 내로남불의 DNA는 면면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올해 7월 23일에 당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국회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을 합니다. 그게 민주당 의원들도 차마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저는 조국혁신단 의원들 12명만 발의한 법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안을 상정을 하는데 자, 박지원 의원 소관 상임위가 어딥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시죠? 그 한동훈 특검법을 당대표 된 다음 날 바로 법사위에 상정해서 토의하는데 제가 국회 속기록 확인해 봤습니다. 한마디도 반대 안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지금 저런 말씀하실 계제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내로남불의 DNA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재판장에서 객관적으로 접촉은 했던 것 같지만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 40대 중반부터 내 기억이 언제나 100% 옳은 것은 아니다. 자, 지난 6일 날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기억력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반복적이었느냐, 고의적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아마 판단이 법원에서 내려질 것이고 검찰은 이게 고의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선 평론가, 지금 일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이제 판사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심 판결이 11월 15일 날 내려지고요. 또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9월 말에 결심이 있고 또 10월이나 또 11월에 비슷한 시기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판사의 뭐 학교, 지역 등등을 얘기하면서 우리 편, 네 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판사와 뭐 이른바 쓰레기를 합성한 판례기라는 단어가 벌써 이제 나오고 있고 벌써 이제 판사들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역을 조준해가지고 지금 표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른바 여론을 몰아서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법적 정의에 맞습니까? 아니 재판부가 정말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검찰이 과도한 구형을 했다고 쳐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누구 때문에 살아나서 대선에 출마했습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인정해줘야지 벌써 저런 식으로 여론 압박 몰아가는 거 저는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자꾸 이제 우리말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거 저는 정말 그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일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좀 그럴 수 있다고 봐도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마치 구속되기 직전에 구속적부심에서 판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제1야당 대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안 해줬다라고 판사들이 판시할 때는 박수 치다가 지금은 너 이제 우리 잘못 이걸 처리하면은 형량을 과도하게 주면 판내기로 하겠다는 거 이런 이중적 잣대로 갖는 거 그게 과연 공당과 공당의 지지자들이 할 일인가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당장 주말이 끝나는 내일부터 검찰을 향한 입법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해야 한다. 이 내용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발언이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나왔던 법안 발의가 아닙니다. 꼭 중요한 국면마다 이 법안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 장면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는 다만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예, 김지존 대변인. 법 왜곡죄. 검사 등 수사기관이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가 유불리하게 만들 시 처벌하겠다. 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지금 또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법 왜곡죄. 이게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니고 2018년부터인가 계속해서 이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 법을 왜곡하면 죄를 묻겠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수사권과 기소권 아닙니까? 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오남용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검찰은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에 안동환 검사가 탄핵을 저희가 이제 했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재가 탄핵을 했습니다만 헌재에서도 4대 5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기각이 됐어요. 그 기각 사유에 보면 유죄는 인정이 되지만 유죄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검사를 탄핵할 정도까지의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유였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들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검찰이 이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 식구를 너무나 지나치게 감싸왔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치권에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이 법을 왜곡해서 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에 대한 의지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북 송금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또 검토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김진욱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검사에 대해서 유죄는 인정되나 이게 탄핵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그 4대 5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친형의 강제 입원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판결이 7대 5로 갈렸습니다만 무죄로 났습니다만 그때도 대법원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했었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2심에서 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고 그 3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중에서 특히 그 친형 강제 입원 관련된 부분이 일부 유죄로 판시가 됐었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할 때 그 사실관계를 2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새로이 설치한 법리에 의하면은 그런 것은 공표로 볼 수 없어서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법 왜곡죄 말씀하셨으니까 짧게만 덧붙이면 이 독일의 법 왜곡죄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예? 그게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1851년에 프로이센 법에서 유래한 겁니다. 원래 서독에서 사문화되어 있었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 규정이 쓰이게 됐냐면은 독일 통일된 이후에 구동독 지역에서 그 잘못 직무를 수행했던 판사나 검사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다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공산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자의적인 처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처벌하기 위한 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법 왜곡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1심 구형과 관련된 소식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